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점심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문제 154페이지 잠깐 볼까요? 154페이지. 문단이라고 하는 거. 자, 문단 나누기. 어떠냐? 문단 나누기는 단락 나누기라고 할 수 있죠. 단락 나누기다. 자, 거기에 있다시피 이제 문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있겠지만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있고 그 문단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중심 문장이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글쓴이의 생각,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것을 우리는 주지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주지. 주지라는 것은 주장하고는 발을 뭐라고 그래? 주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는 주지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심 문장 속에 주제가 있다는 거지. 그 단락 속에 나타난 주제를 우리는 소주제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소주제. 전체 글 속에 나타나는 걸 주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단락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주제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단락이 나왔다면 그 단락도 뭐가 있을까? 관계가 있겠죠. 위상이 있겠죠. 중심 단락이 있는가 하면 뒷받침 단락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단을 갖다 보면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처럼 형식 문단이라는 게 있고 내용 문단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형식 문단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면 뭐 시험을 볼 때도 보면 여러 단락이 나왔을 때 가, 나, 다, 라 번호가 붙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요? 형식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그런 가나다라 구분 없이 뭐로 나올 때 있어요? 하나의 글로서 나올 때 있지. 하나의 글로서.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번호가 붙지 않더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죠? 한 칸을 들여 쓰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그렇게 해서 단락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글로서 단락, 즉 한 칸을 들여 쓰지도 않고 계속 이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기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여 쓰진 않았죠. 그죠? 들여 쓰지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들여 쓰지 않았으니까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또 어디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단락을 무슨 단락이라고 한다? 내용 단락 또는 내용 문단, 의미 문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우리 그래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순서가 매겨져 있거나 아니면 1, 2, 3, 4에서 매겨져 있거나 아니면 한 칸을 들여 쓰게 되면 그게 바로 형식 문단이 되는데 보통 의미 문단이다. 내용 문단은 그러지 않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볼 때 문단을 나누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문단을 나눴을 때 둘째 문단이 시작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뭘로 하는 거야? 의미 문단으로 하는 건 내용 문단, 의미 문단이거든. 그런 점에서 관련된 내용이 쉽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단의 이유, 154페이지 보면 문단을 나누는 이유 있죠. 154페이지 보면 문단을 나누는 첫 번째,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작은 부분을 더 크게 묶어 생각하기 위해서다. 읽는 이에게 간간히 쉬어 생각할 틈을 주기 위해서다. 있지? 어떻게 보면 다른 뭐 문단 나누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문단을 나누는 이유를 갖다 물으면 허를 찌르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참고하라 그런 거죠. 이해됐나요? 계속 이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미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더 나아가서 쉼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실제 문단 나누는 문제가 나왔다면 형식 문단이 나올까? 아니면 의미 문단이 나올까? 대체적으로 의미 문단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읽어서 어디서부터가 또 다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히 거기 155페이지 위에 상단 문단 나누어 읽기라는 말 있지. 그다음 밑줄자.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것이 어떻게 하면 문단을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뭐가 달라질 때 나와야 나지? 주제어가 달라진다. 또는 핵심어가 달라진다. 또는 접속어나 뭘 고려하라? 지시어를 고려하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문단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단이 있는 내용, 의미 문단이 있어. 의미 문단. 의미 문단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쭉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을 두 개어 단락. 이 글은 또 세 개어 단락이 이루어졌다, 뭐 두 개어 단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의미를 통해서 파악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뭘 생각하라?
자, 그럼 다 화제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화제어 전환에 대해서. 화제어? 아직 화제어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앞뒤로 가서 미안한데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볼까? 교재 뒤로 갔어. 자, 160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1페이지 보면 거기에 화제란 말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말의 주제, 오늘 모노는 어떤 말을 주제로 삼아서 할까? 뭘 주제로 삼을까 말할까? 그게 화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161페이지에 요지와 주제와 제재와 핵심하고 관계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할게. 주로 화제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가 화제가 된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까? 그 무엇이 뭐가 된다? 화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 화제어에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뭐냐면 주제어입니다. 주제어. 주제어의 전환을 알고 있는데 주제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의 무엇이죠. 무엇의 무엇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제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의 무엇을 주제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제어의 전환이 있는지 또는 주제어의 전환이 있는지를 통해서 문단을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핵심어. 핵심어에 있어서 이게 핵심어라는 게 뭐냐면 주제어에 대한 해명. 주제어에 대한 해명을 핵심어라고 얘기합니다. 주제어에 대한 해명을 뭐라고 한다? 핵심어. 자, 그러면 이거 말이죠.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 얘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인간은 뭐다 같이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면 이것의 화제어는 뭘까요? 이 하나의 문장에서 이게 중심 문장을 한다면 중심 문장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했다? 화제어를 꺼내야 돼. 화제.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일까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뭘까요? 그렇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인간. 그래서 이때 은 같은 보조사가 대체적으로 는이나 은 있죠? 이걸 주제격 보조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무엇의 무엇이 뭐가 된다? 주제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 할까요? 주제어는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인간의 특성,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죠? 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그럼 핵심어죠.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핵심어죠, 핵심어. 그것이 바로 이성적이다. 다 같이 시작. 이성적이다는 사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핵심어죠.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어에 대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해? 화제어, 주제어, 핵심어 이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겠고 이것들의 전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다 하면 인간이 있어. 인간이 좋아. 인간이 나와. 앞에서는 인간이 쭉 나와. 인간이 화제어야? 그런데 뒤에 가서 뭐가 나와? 인간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동물을 대비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럴 때 동물이 나와. 그러면 화제어가 달라졌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단락을 구분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화제어의 전환을 통해서. 됐습니까? 근데 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야? 인간의 이야기야. 알겠어요? 인간의 얘기한다. 그러면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이성적이다. 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 수 없어서 인간은 문화를 갖다 창조하다.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다 뭐야?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이성적이다. 언어를 사용한다. 문화를 창조한다. 이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각각의 단락의 의미 단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뭐가 같다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특징으로 묶을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161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 보니까 이게 나오냐? 참고해 두면 그렇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니까 그 내용을 써놨죠? 155페이지. 155페이지 보니까 문단 나눠 읽기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주제어가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진다? 단락이 바뀐다.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한국의 음악 특징. 앞에서는 한국의 음악 특징이고 뒤가 서양 음악의 특징이라면 여기서 단락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핵심어의 전환. 전부 다 풍속화의 조건이야. 풍속화의 조건인데 거기에 따라서 풍속화의 조건에는 사실성이 있다. 풍속화에는 기록성이 있다. 있죠? 이런 식으로는 기록성과 사실성으로 나눠지는 거죠. 따랐을 때 핵심어의 전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단락을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됐습니까? 단락 나눌 때 그것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달라지면 반드시 뭐 한다? 단락을 구분해야 된다. 근데 화제가 다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면 주제어가 다르다면 또는 핵심어가 다르다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단락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단락을 구분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요소는 뭐냐면 지시어나 접속어. 뭐다 같이? 지시어나 접속어. 있습니까? 특히 접속 가운데 단락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접속어가 뭐죠? 그런데, 그러나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대처 들어가 있으면 그때 구분을 좀 해주면 된다. 결국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더 쉬워진 것은 접속어를 제시한 상태에서 단락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더 쉬운 문제다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접속어가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락 나누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그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다고요? 화제어가 전환되는지 주제어의 전환이 있는지 아니면 핵심어의 전환이 있는지 그래서 화제어, 주제어, 핵심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근데 하나 봅시다. 판소리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자, 판소리는 뭘 갖는다?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판소리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할 때 이것은 화제는 뭘까요? 화제가 다 같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제가 뭐가 되는 거야? 판소리가 되는 거죠. 주제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라고 했죠? 그러면 판소리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판소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판소리 성격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따라서 중심 문장의 속에서 우리는 뭘 끄집어낼 수 있어? 중심 문장을 통해서 화제어다, 주제어다, 핵심을 꺼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문이라고 하죠. 주제문. 알겠죠? 이걸 한다면 지우고 가끔은 그래서 다음 글의 주제로서 알맞는 건 뭐냐 또는 다음 글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완전히 잘 제시한 건 뭐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제문 또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플러스 뭐가 되냐면 결국 주제어 플러스 핵심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어떤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다음 글의 요지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되어 있지? 중요 내용을 간추린 것을 요지라고 하지. 그때 요지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요지는 중요 내용을 간추린 건데 거기는 화제어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핵심어가 들어간다. 화제어 플러스 핵심어. 자, 그래서 결국 주제문이 됐든 요지가 됐든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할 요소는 뭐다? 핵심어라는 거죠. 핵심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지나 주제문을 갖다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다면 자, 판소리는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쓴다면 판소리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자, 판소리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있지? 판소리는 종합예술성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것에 뭐라고 했어? 화제어는 뭐라고 했지? 판소리 있지? 주제어는 뭐라고 했어? 판소리의 특성, 판소리의 특징을 알 수 있겠지? 그럴 때 주제문을 갖다 완성하라. 주제문은 주제어 플러스 핵심이라고 했지? 따라서 판소리의 특성은 종합예술성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제문이고 요지는 이 자체가 요지죠. 이게 화제어지. 그리고 이게 뭐다? 핵심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문과 무엇을 구분하는 요지를 좀 더 선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문은 주로 핵심어 플러스 주제어 플러스 핵심으로 이루어지고 요지는 화제어 플러스 뭘로 이루어진다? 그래, 핵심으로 이루어진다. 주제문이 됐든 요지가 됐든 반드시 들어갈 요소는 뭐다?
핵심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단을 나눌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드릴까요? 하나 이제 해보는 유형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 지문 155페이지. 155페이지면 문단의 종류 나오죠? 문단 종류 가운데 그 밑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조의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중에서 발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주의 내지 기능적 기계주의의 속성을 지닌다. 좀 느낌이 어때요? 문제를 읽을 때 느낌이. 서양 지리학과 환경과학이죠, 밑줄자. 일단 화제는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이죠. 그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다소 과학자가 들어가잖아, 과학자. 네, 과학이 들어갔으니까 이 과학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좀 느낌이 부정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 그렇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국토공간은 어쩔 수 없이 변질을 겪었다. 지방의 특성은 사라지고 익명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서양 지리학과 환경과학에 맞춰서 결국 우리의 국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됐다는 얘기야. 변질됐다. 우리의 국토공간은 어쩔 수 없이 변질을 겪었다. 지방의 특성은 사라지고 익명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상주의 아파트와 전주의 아파트가 다름이 없고, 그렇죠? 전국을 가더라도 그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규모만 컸다 작았다 뿐이지. 어때요? 그냥 일원화됐죠? 획일화됐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모양도 거의 비슷하잖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익명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상주의 아파트와 전주의 아파트가 다름이 없고 초등학교 건물의 모양과 크기는 인구 규모가 같을 경우 전국이 다 똑같다. 땅마다 상징성 뭐가도 파괴됐다 있지? 그러니까 뭘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의 과학은 땅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지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러한 공간의 획일성은 인간의 상실을 더욱 밑줄자 공간의 획일성 동그라미. 어디가나 똑같다는 말은 획일적에 대한 얘기야. 이것이 일종의 군사문화이기도 하는데 뭐 군사문화까지 끄집어 낼 필요는 없고 앞서 얘기했던 서양 지리학과 환경과학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뭘 이루었다? 획일성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지. 자, 공간의 획일성은 새로운 고향.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는 고향이 이렇고 새로운 세대는 고향이 없다라고 됐지. 뭐의 폐해성? 서양 지리학과 환경과학으로 인한 우리의 폐해성을 다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잃게 된 거야. 자, 근데 풍수사상 있지? 풍수사상은 앞서 뭐와 대립되는 거야? 과학과 대립되는 거야.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과 대립되는 거지. 풍수사상은 모든 지리적 요소들의 매우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뭐야? 앞에서는 서양 지리학과 환경과학에 대해서 그 폐해성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의 단락을 볼 수 있지? 두 번째 단락은 풍수사상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래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필자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폐해성을 갖다 얘기하고자 할까? 아니면 풍수사상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자 할까? 풍수사상의 우수성을 나름대로 설파하고자 하는 글이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수사상은 모든 지리적 요소들에 매우 인간적인, 밑줄자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간의 실존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환경이 인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풍수라는 그러죠. 잘못된 그 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병을 얻거나, 그렇죠? 또는 그 집이 이런 거로 인해서 안 좋게 된다거나, 전부 다 뭐와 관련됐다? 풍수와 관련돼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이 습이 많으니까 이 습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뭔가 햇빛이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문을 갖다 어느 쪽으로 대라, 또는 창문을 어느 쪽 방향으로 대라, 뭐 이런 것도 다 풍수에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수상은 모든 지리적 요소에 매우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공간을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유기적인 관계에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알겠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환경을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인간의 삶과 결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인간적인 실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시험이 나오겠지? 환경에 인간의 실존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뭐냐면 항상 지문 속의 답은 지문에 있다는 것. 정리됐죠? 다시 한번 지문을 통한 문제의 답은 어디 속에 있다? 지문 속에 있다. 지문 속에 있는 말을 들어서야 상담이 꼼짝 못할 거 아니야.
뭐 그럴싸한 말로 자기가 말을 꾸며서 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겠다? 인간적인 실존을 부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공간 속에 구체적인 삶과 관련된 유기적 관계에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의미.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의미가 없는 공간은 사실상 뭐다 같이 죽은 공간이다. 즉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야. 내버려둔 공간이지. 우리가 삶을 위해서 뭔가 가꾸고 일굴 때 그 공간이 뭐야? 쓸모있는 공간,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내버려두면 묵지가 되는 것이고 묵답이 되는 거죠. 묵밭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으로 버림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집도 한 일주일, 열흘 한번 비웠다가 들어가 봐. 그러면 왠지 느낌이 쎄해. 냉기가 흐르고. 그래도 느낌 안 느껴요. 하루 이틀만 자고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가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니까?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지 않고 여러 날 비워놨단가. 거기다 더더구나 사람이 죽어있다고 생각하면 냄새는 물리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공간에서 느끼지는 냉기라고 하니까 이건 사람이 딱 들어가죠. 섬뜩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뭐가 있습니까? 현진근의 운수 좋은 날.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 김천지가 집에 들어갔을 때 병자가 있더라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온기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흐르는 거. 공기가 다 알아. 공기. 공기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거와 독특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 의미가 없는 공간은 사실상 죽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땅에 인간적 의미를 주어 이용과 소유의 대상이 아닌 자, 밑줄 자, 더불어 살아갈 삶의 터전. 더불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결국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원래 공간은, 자연에 있는 공간은 그들의 공간이야.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유용하는 공간이 아니야.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공간이야. 그 공간을 우리 인간이 이용할 때는 뭐 해야 돼? 그 자연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생물체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 다리를 놓고 싶어. 다리를 놓고 싶은데 거기 나무 하나 크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뭐야? 그 나무를 베어내고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애둘러서 그 나무를 갖다 가운데 박아놓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경우 그런 관계 봐야 안 봐요? 보죠?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환경을 생각하고 과학을 생각하고 인간의 편리를 간다면 그 장애물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뭐요? 잠시 우리는 그 공간을 인간이 빌린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풍수는 바로 그와 같은 철학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그것이 뭐와 다른 점이다? 서양의 지리학과 환경과학과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설파 내 밑에 글에 써놨죠. 같이 읽어본다면 앞문단에서는 서양 지리학의 획일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우리 풍수 사상의 그런 인간론적인 의의를 밝히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단락을 보낼 때 결국 첫 번째 서양의 지리학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대는 고향이 없다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면 두 번째 단락이 풍수 사상부터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비판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 지리학이나 환경과학이 아닌 우리의 풍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 되겠죠? 그것은 다분히 뭐하다는 것?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까? 뭐라는 거?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는, 공간에 활용하는 그것이 바로 풍수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뭐라는 점? 자연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자연 속에는 우리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공간을 우리가 때에 따라서 빌릴 때는 그 공간에 그 원래의 주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풍수와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교재 156페이지 잠깐만 156페이지 보면
문장 안에 의미 관계 있었죠? 아까 설명했던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지와 뭐 상술이다, 뭐 주지와 부연이다 있지. 그래서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것도 역시 문장 간의 어떤 의미 관계. 이와 같은 것은 단락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단락도 주지 단락이 있고 뭐가 있다? 부연 단락이 있는 거고. 그래요. 주지 단락과 단락, 그다음 전제 단락이 있는가 하면 또 주지 단락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 밑에 157페이지에 있는 전제와 주지 있죠? 전제와 주지는 전제가 근거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근거. 그리고 주장하는 바를 주지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한번 볼까? 전제와 주지니까. 전제가 뭐가 된다? 근거가 되는 거고. 근거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주지야.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의 특조로 지적되는 도시와의 물결은 세계적인 규모로 파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도시적 생활 양식이 침투하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중문화의 보급이 이와 병진하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현대사회의 특징은 도시 이외의 지역까지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지.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다? 도시화야. 도시화는 도시가 아닌 지역이 도시되는 것이 도시화잖아. 그래요. 그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 현대사회의 특징을 삼음절로 말하면 도시화. 시작. 도시화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촌도 우리나라 농촌도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없었다? 피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실도 이와 같은 현대화의 그런 어떤 특징이 결국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현대사회의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농촌 현실의 도시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농촌 현실의 도시화. 뭘 전제 삼아서? 현대사회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농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농촌도 도시화가 되고 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앞에를 현대사회의 특징을 전제 삼아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전제와 주지 이런 식으로 내용의 짜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관계는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참고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재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60 몇 페이지 닿지? 160 몇 페이지가 있다 닿지? 1페이지가 있는데 161페이지 보면 거기 화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제의 내용적 구성할 때 화제 뭘 구성할 때 시작? 내용적 구성할 때 공공의 본질 나오지? 그래서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뭐뭐의 본질이다 뒤로 넘어가 뭐뭐의 개념이다 뭐뭐의 의의다 뭐뭐의 특징이다 뭐뭐의 기능이다 나와요?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아까 내가 뭐 할 때 우리가 소위 그 주제문을 갖다가 형성할 때나 아니면 요지를 얘기할 때 화제어다 주제어다 핵심 뭐 있었지? 그때 대체적으로 주제어를 설정할 때 이런 용어를 활용하라는 얘기고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 것을 선지에서 골라라 그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한다. 첫 번째 시작 뭐뭐의 본질, 두 번째 시작 뭐뭐의 개념, 세 번째 뭐뭐의 의의, 네 번째 뭐뭐의 특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의 기능 이런 말이 나오면 대체로 그것들이 선지 속에서 주제문을 갖다 설정할 때 대체로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인간은 말을 사용한다. 만약에 인간은 말을 사용한다 할 때 여기서 화제어는 뭘까? 인간은 말을 사용한다 할 때 여기서 화제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이게 화제어야. 그러면 인간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주제를 말해봐. 그럼 뭐예요? 인간의 특징이지. 인간의 특징이 뭘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주제를 설정할 때 또는 화제를 설정할 때 이런 용어들이 대체로 들어간다고. 됐죠? 그런 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문장 속에, 단락 속에, 글 속에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생성할 수 있어야 돼. 특징이다, 의의다, 본질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이제 오후 시간에 뭘 배우게 되냐면 교재 166페이지 보면 글의 올바른 이해 방법 나오지? 여기를 설명하고 시간이 있으면 기미 독립선언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까지 다시 이 자리로 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